예, 이번 시간에는 2부 4장 광고 효과 측정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효과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광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든 광고가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또 광고주가 볼 때는 이번 광고가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우린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광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특히 이제 경쟁 상황에서 여러 회사들이 어떤 기업의 광고를 따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각 회사마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 광고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고 효과 측정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정답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효과를 정말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해결책을 사실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 효과라는 게 과연 뭔지, 광고주가 바라는 광고 효과는 당연히 광고를 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많이 팔리면 광고 효과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광고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광고주들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광고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작하는 광고 대행사에 있는 광고인들의 생각은 또 다른 거죠. 광고주들의 무조건 장단에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딜레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그 딜레마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광고주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죠. 우리가 뭐 이번 광고에다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데 이게 광고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쏟겠냐, 쏟아부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또 광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광고 자체만의 어떤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그 광고주한테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효과 측정에 대한 일단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고 효과 측정의 의미와 중요성, 지표, 측정 방법 등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효과 측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맨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광고 효과 측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측정 지표로 커뮤니케이션 효과 지표, 판매 효과 지표, 그리고 측정 방법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판매 효과의 측정, 인쇄 광고 효과 측정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인쇄 광고 사후조사 측정 기법, 방송 광고 효과 측정 방법. 사실은 제가 여기에 지금 마킹이 다 이미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을 제가 녹화를 다 했는데, 이 강의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마치고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장 녹화 파일이 저장돼서 생성돼야 되는데 뭐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사실은 이번 광고 효과 측정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킹이 다 돼 있어요. 첫 번째, 광고 효과 측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효과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광고주의 입장과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 광고 대행사의 입장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광고 효과라는 게 그 광고를 만들기 이전에 광고주 앞에서 우리가 이번 광고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은 뭐뭐뭐가 이루어지면 달성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광고 효과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광고물 캠페인 활동이 소비자에게 광고주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광고 효과라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광고주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 판매량의 증가죠, 사실은. 근데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광고를 통해서 광고주의 어떤 브랜드 관련해서 판매량을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광고 효과, 광고 목표로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광고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고 효과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광고 목표를 그래서 분명히 정의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앞에서 광고 목표 설정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콜리가 얘기한 광고 효과 측정치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잡아야 된다라는 거, 측정 가능한 그런 것들로 광고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다그마, 그리고 에이드마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위계적으로 다 광고 효과의 하나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사실은. 광고 효과의 지표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 효과 측정 과정은 광고 효과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일련의 광고조사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 효과의 측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광고 효과만의 그 효과를 측정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광고 효과하고 또 다른 마케팅 여러 가지 변인들의 효과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측정해낸다는 게 곤란하죠. 사실 어렵지요. 그게 그렇게 쉽게 확실하게 구분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다 혼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다 분리해낸다?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광고 효과 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사용된다는 거. 당연히 광고 효과 조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주한테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6개월, 3개월, 이렇게 시점마다 광고 효과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제출을 하겠다. 그걸 전달하겠다라는 약속도 다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제작자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광고 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제작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나죠.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 하는, 전략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광고 제작자들이 잘못한 거냐, 잘 만들었는데 뭐 그 중에서 뭐가 좀 잘못됐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완전히 구분해낸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죠. 또 광고 효과 측정 자체가 제작 노력을 또 방해할 수도 있어요. 광고 효과 측정은 사실 인지도, 이해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광고 효과 측정하기 위해선 사실은 크리에이티브에 참여한 그 제작자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야, 여기선 크리에이티브보다 오히려 뭐 소비자들한테 인지도 올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쉽게 이해하는데, 뭐 무조건 광고를 다 쉽게 만들고, 오히려 그런 거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보다는 다른 쪽에 그냥 더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제작 노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또 혼선도 일어날 수 있다. 뭘 가지고 측정할 거냐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서러운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 또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캠페인 전략의 어떤 관리 통제, 그리고 그 전략의 향상, 매체와의 계약 조건 이행 여부, 광고 캠페인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부분 때문이라도 광고 효과 측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효과 측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고 효과와 관련해서는 저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업계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고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나 그런 입장이 되면서부터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광고 효과 측정을 하기 위한 어떤 명확한 그런 지표를 설정하는 거, 정말 광고만의 어떤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책도 읽고 많은 논문도 읽어보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논의들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우리 심리학, 광고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뾰족한 방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도 사실 해결이 안 된 거죠. 광고 효과 측정의 목적을 보면 캠페인 활동이 정말 그 앞에서 제시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그런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돼야 되는 거죠. 광고 효과 측정이라는 것이. 그리고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는 바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광고를 만들어 놓고 내보내기 전에 사전에 하는 조사가 있고, 또 사후 이제 광고를 다 노출시키고 나서 사후에 하는 조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사전조사의 경우는 우리 국내의 광고주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중에 P&G라는 생활용품 업체 또 역시 이 사전조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광고를 만들었다고 해도 CF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내보내지 못하게 해요. 그 광고 제작물 자체를 수정하거나 다시 만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고 캠페인 실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고 광고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내보내기 전에 우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광고 캠페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시험하고 평가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카피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실제 CF로 완성하기 전에 스토리보드 상태에서 그냥 촬영한 걸 가지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캠페인 활동 실시 이전에 광고 캠페인 활동의 약점, 그게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광고 활동을 개선하거나 또 제작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뭐 사실은 광고 제작을 해서 정말 3개월 동안 TV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엄청난 매체 비용과 광고 제작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효과가 없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다 버리게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작비의 절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후조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목표 달성이죠. 가장 중요한 건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후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 투자 수익을 계량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기존의 광고 캠페인의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광고 캠페인 활동을 향상시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사후 조사를 하게 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효과 측정 지표로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지표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효과 지표가 가장 일반적인 지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 지표에는 원래 그 광고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그 견해도 사실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돼요. 광고 효과를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한정시켜야 된다는 주장하고 또 그 광고 효과는 어디까지나 판매 효과가 그 자체라는 주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나누어지긴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광고 목표 설정할 때 다그마 이런 얘기할 때 했었죠. 그죠? 측정되어진 광고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광고 목표를 정의한다. 디파이닝 한다라는 다그마 이런 얘기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 광고 위계를 가지고 지표들을 다 그 목표를 다 하나하나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광고 접촉 및 회상률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다그마나 에이드마 같은 그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이런 나타나는 인지적 반응들 단계별로, 그지? 커뮤니케이션 단계 과정으로 구매자의 반응 하이어러키, 즉 반응 위계를 가지고
그 단계별로 광고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죠? 그 목표에 대한 달성치를 점검해 봄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은 뭐 광고 기억 내용, 뭐 거기서 뭐 어떤 모델이 기억나는지, 뭐가 기억나는지, 광고를 보고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메시지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정확히 하고 있는지, 광고에 대한 인지 및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반응들, 그런데 브랜드 속성별 평가, 브랜드 구매 의향,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광고 반응에는 크게 나누면 인지적 반응하고 정서적 반응이 있죠. 인지적 반응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광고 기억 내용, 메시지의 인지, 그리고 이해, 크리에이티브 제 요소라는 건 뭐예요? 광고에 등장하는 장면들, 그리고 모델, 거기서 또 어떤 카피, 헤드 카피와 뭐 서브 카피들, 어떤 음악이 들려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인지적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서적 반응들, 크리에이티브 제 요소에 대한 또 정서적 반응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고, 기타 광고의 구전 효과, 뭐 구전 효과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또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 내가 듣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뭐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행동적인 것에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인지적인 건 말 그대로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 인지, 비보조 인지, 보조 인지, 그리고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내용, 그런데 브랜드 속성별 평가,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은 브랜드 선호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행동적인 부분은 구매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태도와 관련된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매 효과 지표라는 걸 이제 굳이 사실은 광고 효과라는 거하고 별도로 사실은 측정을 해야겠죠. 이걸 광고 효과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이외의 요인입니다. 이외의 요인.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광고주는 사실은 판매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광고 이만큼 하는데 광고비 이렇게 썼는데 당연히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판매라는 거에는 사실은 광고 이외에도 엄청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광고 이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에요. 상품 특성, 상품 자체가 가지는 특성, 뭐 패키지 디자인과 관련된 거, 가격과 관련된 부분, 인적 판매, 뭐 판매장에서의 어떤 매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POP라는 건 구매 시점의 판촉물과 같은 것들, POP 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모션, 다양한 이벤트, 퍼블리시티, 기사화시키는 내용, 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다 마케팅 요인들로 변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 통제 가능한 거죠.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정부 규제나 날씨 같은 것들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예요.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한 작년 올해까지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엄청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통제할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팔리게 된 제품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고요. 뭐 배달 음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와 함께 미세먼지도 봄철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함께 이 공기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세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지금은 아마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저는 연구실에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놨는데 그건 제가 연구실에서 담배를 좀 피느라고 담배 냄새 때문에 좀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은 건데 아무튼 이런 그 통제 불가능한 요소와 그다음 통제 가능한 요소가 있어요. 아무튼 뭐에 의해서든 판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꽤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죠. 광고 이외에 훨씬 더 큰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쓰는 게 광고비기 때문에 판매 효과에다가 자꾸 광고를 연결시키고 싶은 거죠. 반면에 이 판매 효과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캠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견해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Profit, Sales and Profit, Result of Advertising. 광고의 어떤 판매와 이익의 결과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고의 최종 목표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의 기준은 광고에 의해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되었는가라는 판매 효과에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아주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판매 효과라는 거를 광고 효과로 직결시키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마케팅 및 그 광고 매니저 관리하에서의 매니지하는 그런 변인들, 그 매니지하는 변인들, 그리고 경쟁자 반응, 경제사정, 산업사정, 정부 규제, 전쟁, 기후 등 두 가지 변수는 또 역시 통제 불가능한 것과 마케팅 매니저하고 광고 매니저가 관리하는 통제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역시 뭐 효과 지표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엄연히 판매 효과 지표지 광고 효과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우선 사전조사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 광고 효과 측정의 이제 방법에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측정 방법에 이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법이 있고요. 사전조사법에도 태도조사와 생리적 측정, 투사기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아마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죠? 이게 원래 사실은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뒤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광고 효과 측정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은 사전, 사후 중에 사전에는 태도, 생리적 측정, 투사기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사기법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보통 FGI라고 얘기하는 표적 집단 면접법이에요.
이 FGI는 이게 이제 FGI 진행이 되고 있는 회의실 같은 그런 장소에서 한 7, 8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 진행자,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진행자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끔 유도하는 역할을 모더레이터가 하고요. 이건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사진에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잡지 같은 걸 놓고 뭔가 이렇게 자유현상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FGI 같은데, FGI를 통해서 사실은 광고 컨셉 같은 것들을 추출하는데 소비자의 사실은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을 파악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FGI도 무의식적 욕구까지는 파악하기 힘들죠. 왜? FGI도 뭐예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숨어있는 무의식적 동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GI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작물을 만들기 전에 우선 FGI를 통해서 컨셉 추출하기 위한 FGI를 합니다. 그래도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고 바로 그 현장을 이렇게 모니터룸이라는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유리가 있잖아요. 이게 일면경이에요. 일면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AE, 카피라이터, 뭐 디자이너,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소비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FGI가 사전조사 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녹음, 녹화 다 돼서 나중에 그 비디오 테이프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저도 이 FGI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녹화해 놓은 그 테이프 파일이 몇 개 있는데 뭐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 보여드렸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사전조사 기법의 두 번째 방법이 모의 광고 매체 수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의 광고 매체는 실제 이제 내보낼 광고 매체하고 비슷한 모의 광고 모의 매체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모의 매체를 보고 거기에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P&G라는 기업 얘기도 했고, 삼성전자가 CF를 만들어 놓고 CF를 내보내기 전에 그 조사회사에 그 소비자들을 한 4, 50명 정도 모아 놓습니다. 딱 모아서 프로그램 평가회를 한다는 목적으로 불러요. 소비자들을. 그래 놓고 그 프로그램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길이가 되는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이미 다 뭐 예전에 봤거나 아니면 뭐 알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한 30분 정도짜리 그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한 10개 광고, 그 뒤에 한 10개 광고, 이렇게 광고를 딱 붙여놓은 거를 자연스럽게 광고부터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도 광고가 나오는 걸 다 보여줘요. 근데 절대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불러 모은 거다. 그래서 특별히 광고에 막 신경 쓰지 않는, 실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쭉 보게끔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문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광고에 대한 설문은 안 물어봐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고 집에 다 돌아가게 해놓고, 집에 간 뒤에 하루 지나서 그 면접원들이 그 어저께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어제 그 보신 프로그램 그 영상 속에서 혹시 기억나는 광고 있느냐? 그 광고가 한 20개 정도 나왔으니까 거기서 기억나는 광고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회상이 거의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조인지로라도 물어보고 제인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삼성 뭐 무슨 제품 핸드폰 광고 기억나십니까? 무슨 그다음 또 뭐 LG전자의 무슨 광고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조 인지도를 물어보는 제인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랬는데도 새로 그 광고 중에 새로 만들어서 넣은 광고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소비자들에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뭐 회상률에서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재미있거나 뭐 하여튼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란 게 전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를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모의 광고 매체 수단법이고요. 뭐 유사잡지법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유사잡지를 응답자들에게 주어서 읽게 한 후에 그 시험 광고, 그 테스트, 그 광고 만든 것들을 그 중간중간에 집어넣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광고 기억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유사잡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순위법이라는 것은 뭐 광고물들 몇 개, 한 7, 8개 이렇게 6, 7개 쭉 뭐 제시해 놓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 제일 뭐 뭔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쌍대 비교법은 이제 2개 광고를 보여주고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좋은지,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쌍대 비교를 시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사법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광고 잡지처럼 광고물만 쫙 모아놓은 그런 모의 광고물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게 한 다음에 그 본 것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것들을 회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 그런 광고로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 회상률을 물어보는 거, 기억에 남는 거, 뭐 유독 뭐 특별하게 느껴진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조사법 중에서 생리적 측정, 세조사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생리적 측정 방법과 수사기법이 있는데 생리적 측정과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광고효과 측정 방법의 사전조사기법 중에 생리적 측정 방법. 순간 노출기라는 게 바로 이렇게 화면이 1초에 한 번씩 딱딱 지나가요. 그리고 1초만 딱 제시되고 그냥 그 다음 자극물로 넘어갑니다. 순간 노출기죠. 타치 스코프라고 해서 우리 심리학에서도 이 지각 실험할 때 예전에 많이 썼던 거예요. 오래전에 썼던 오래된 그런 그 기기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은 거의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예전엔 컴퓨터 없었을 땐 순간 노출기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노출기를 가지고 뭐 그 자극 같은 것들을 뭐 순간적으로 얼마나 그 자극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해서 봤는지, 거기서 뭐 회상 뭐 보여준 후에 뭐 어느 정도 기억나는 게 뭔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에 카피 같은 거 제시해 놓은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하여튼 순간적인 주의력을 측정하는 기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이내에 순간적인 광고를
스크린 위에 보여준 후에 그 응답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는 특히 잡지 광고하고 5개 광고에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각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좀 있어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카메라 촬영법인데, 이 아이 카메라 촬영법은 최근에는 아이 트래커라는 더 좋은 장치가 개발이 되어져서 아이 트래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아이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이 눈동자, 이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물을 제시했을 때 내 눈동자가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는지, 뭘 지금 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 눈의 움직임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장치로서 어떤 순서로 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트래커는 최근에는 인터넷 그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거기서 어떤 광고에 정말 노출이 직접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기사만 보고 넘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죠. 인터넷 광고 컴퓨터 모니터로 제시를 하고 아이 트래커 그 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아주 광고의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아이 카메라 이후에 나온 걸로 아이 트래커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기 피부 반응 검사는 뭐 이렇게 우리 교재의 230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팔하고 손가락 2개하고 팔 그 중간에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손바닥에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 땀 나는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거나 얼마나 뭐 이런 그 정서적인 그 반응이 나왔을 때 그런 땀이 노출되는 부분이 우리 그 전기 피부 자극으로 측정을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정서 반응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반응, 뭐 웃기고 뭐 아니면 막 즐겁고 이래도 막 정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땀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렵고 무서워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부 반응 검사에서 반응을 보인 것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인지 부정적인 반응인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상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광고 자극이 굉장히 뭔가 그걸 보는 사람에게 강한 그 감성을 뭔가 일으킨 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동공대치법이다라는 것도 그 이것도 오래전에 개발된 부분인데, 동공계측기를 사용해서 방송 광고나 포장과 같은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눈동자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흥미있는 자극, 시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커지고, 또 싫어하는 거나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작아진다라는 그런 원리를, 지각적 원리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생리적 측정기는 사실은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요. 뭐 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꽤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트래커는 뭐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졌고요. 실제로도 또 실무에서도 아이 트래커는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생리적 측정 기법까지 봤는데 얘기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질문을 올려주시고, 지금 거의 다 지금 학기가 끝나가는데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튼 좀 질문이 많이 없다는 건 이제 두 가지죠. 아예 뭐 모르는 게 정말 없고 다 이해가 잘 돼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내가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 질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뭐 이제 거의 기말이 다 돼서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하고 나면 종강이니까,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뒷부분 더 하고 총정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는 마치도록 할 겁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